17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 물건은 평택에 있는 건데 선순위 가처분이 있고 법정시효권이 없는 건물이 2동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땅 주인이 누구였냐면 이데아 건설이라는 곳이죠. 이데아 건설에서 평택에 있는 땅을 사서 택지로 개발해서 파는 겁니다. 지목이 전을 팔았는데 그 택지가 땅이 넓다 보니까 대변 옆에 상가로 짓는 거는 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돼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팔았고 교회가 있는 것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팔았어요. 근데 나머지 필지는 주택지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이 사지 않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순위 가처분을 해놓고 집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는 따로 써서 돈 주고 받고는 다 했겠죠. 다만 땅을 등기 이전은 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처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다가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에 도로도 만드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가 났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하다가 준공을 나지 못하는 바람에 도로가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건물은 다 지었어도 도로를 만들 때까지 준공을 내주지 않았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은 다 지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가처분이 선순위 가처분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설정은 없고 전부 다 뭐가만 있죠? 가압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땅을 분양을 받는 사람들도 설정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마음 놓고 사놓고 가처분하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만 돼가지고 산 것 같아요. 보면 결국 거기에 집이 두 채가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두 채가 차풍길이하고 김정배고 집이 실제로 이 안에 세 채가 지어져 있었는데 두 채는 이번 경매로 나왔고 한 채는 빠졌어요. 나중에 따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가 열 몇 개가 있는 것 중에서 건물이 2개가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건물이 없고 또 한 필지는 건물이 있고 한 필지는 빠져서 별도의 사건 변호가 별도로 해서 따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여기는 지금 낙찰을 받아서 준공이 난 건데 자 보시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허가 날짜가 2008년도 3월 17일이죠. 근데 사용 승인일은 얼마죠? 2019년도 7월 31일이죠. 그러니까 허가부터 사용 승낙서 받는 데까지 11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이게 뭐 착공까지는 해놓고 이 준공을 못 받은 겁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다 도로를 준공시키고 파는 바람에 이것이 그때 준공을 넣은 겁니다. 지목이 전입니다. 자, 지목이 뭐죠?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1361.85평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으려고 공투를 하려고 제가 골라놓고 이때가 언제 했냐면 제가 창원의 황영진 경매학원에서 추천 물건 강의할 때예요. 제가 한 4년 동안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우리 추천 물건이 강의가 많을 때 적었을 때가 한 40명 정도가 수강을 했고 많았을 땐 90명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금액도 200만 원씩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한 달에 2번 추천하는데 그때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추천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지분이나 건물 매각 조인화를 거기 가서
특수경매다 보니까 단독차로 해갖고 낙찰을 받아서 돈 벌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돼갖고 거기 들어가서 찍어주면 돈 번다는 소문이 금방 나니까 금방 그렇게 많이 들더라고. 지역사니까 손해가 벌.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특수경매에 대한 사람들이 별로 많이 인식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거 돈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추천을 해놓고 제가 이제 우리 회장한테다가 공투할 사람 뽑아놓고 이거 오라고 그럼 내가 가서 이제 공투할 거 입찰을 들어가고 준비를 하겠다. 하고 입찰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갔습니다. 가갖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거를 추천 물건 발표할 때는 한 40명이 그때 강의를 들었을 때인데 한 20명 정도가 같이 하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갔더니 회장이 교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조금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가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사람이고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자기 이제 수강한 지 한 달이 안 된 사람이야. 신청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명함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어느 법무사 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이종실이가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틀린 거다. 선순위 가처분 이거 인수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사면 되느냐. 맞죠? 기준 권리가 설정이 없다 보니까 기준 권리가 가압류죠. 가압류가 언제 있죠? 2009년 9월 3일이죠. 근데 이게 가처분이 1년 전이죠. 2008년도 전에 2008년 12월 31일이잖아요, 다. 그러면 1년 전에 가처분했죠. 선순위 가처분이죠. 기준권리가. 그러면 인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수해야 되죠. 그러면 인수해야 되는데 제가 입찰 들어가자고 했으니까 이건 이종실이가 실수한 거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회장님, 이교수님 이게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거 알고 추천하셨으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알고 추천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 이 교수님 믿습니다. 뭐 어떻게 이게 선순위 가처분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길래 내가 자 보십시오. 여기가 경매 날짜가 언제죠? 2016년도죠. 그럼 여기에 선순위 가처분 날짜가 언제죠? 2008년이죠. 2008년이면 몇 년 전이죠? 16년이고 8년이 몇 년 전이? 8년 전이죠. 그러면 가처분의 제척기간이 몇 년이죠? 자, 그러면 제척기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가처분, 가압류 있죠? 가처분하고 가압류에 법원에서 받아주죠. 가처분이든지 가압류를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받아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종일 사장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뭐 이렇게 잘 지내는데 뭔가 나하고 사이가 나빠졌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친하다 보니까 500만 원 그냥 빌려줬는데 언제 빌려줬어? 그거 안 갚는 거야. 왜? 돈 빌려준 게 큰 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 안 나? 저런 새끼를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있는데 이종일 씨가 평택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거야. 돈 들여갖고 막 포장하고 다 돈 들여서 개발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몇 월 며칠 때부터 분양하는 거야, 이제. 분양하는 걸 내가 500만 원 떼어먹었으니까 안 갚으면 회의죠. 왼수는 갚으라 그랬죠. 왼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놨냐면 이종인 사장님이 분양하려는 땅을 가압류를 내가 판사님한테 얘기해서 가압류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분양하는데 가압류가 있으니까 가압류가 있는 땅 사요, 안 사요? 그럼 돈을 다 들여서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걸 내가 가압류 쳐놨죠. 그럼 이종일 씨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500만 원 갚아야 돼? 그거 갚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가압류를 했든지 가처분을 했든지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아주는 것은 내가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회피시킬 수가 있어. 판결문 받을 때까지. 판결문 받을 때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잖아요. 몇 개월 걸리는 동안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로 팔아주고 돌려놓을 수가 있으면 판결문을 받아도 채권을 해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끔 내가 가압류든지 가처분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소장을 집어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은 반드시 소송을 원인으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종일 사장님의 땅을 내가 가압류를 했죠. 그럼 이종일 사장님 나한테 500만 원 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뭐냐면 제소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제소명령. 너는 내 땅을 가압류를 해놨으면은 정식으로 소송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제소명령을 해서 다시 반대로 저한테 제소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15일 이내에 정식으로 소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 가압류는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도 소장을 집어넣는 거야. 소장을 지게끔 되면은 증거에 대한 소송 비용이든지 비용을 또 다시 물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장난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소명령이고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처분을 해놨죠. 가처분을 해놓고 난데 3년 동안 소송을 안 했죠. 그랬으면 그때는 그 소송이 저절로 그 권리가 죽는다는 것이 제척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제척기간에서 소멸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순위 가처분이 있어도 내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 들어가자 했더니 그러면 우리 그 회장이 입찰 들어갑시다 해갖고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으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아야 되죠. 그럼 내가 여기 집 짓고 있다가 공사를 하다가 집 오기 전인 것이 경매를 나왔죠. 전부 다 전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전이죠. 농취증 해줘야 안 해줘요? 농취증.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발급받아 왔습니다. 딱 하니까 딱 조사를 해보더니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다가 중단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 준공을 받지 못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중단이 됐습니다. 취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낙찰 받으신 분께서는 이것을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 신청을 할 때 낙찰 받으면 원상복구 시키겠다 그러면은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시고 농취증을 발급받고, 만약에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농지전용 허가를 다시 살려서 농지전용 허가 받은 걸 살린다면 살리겠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보고 해주긴 해주되 각서를 두 종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써라 이게. 하나는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각서, 하나는 농지전용 허가를 다시 살려서 농지전용 허가를 그대로 진행시키겠다는 둘 중에 하나 각서를 쓰시면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농지전용 허가 받겠다 그래. 네? 어떻게 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각서는 의미가 없어. 뭐냐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거는 내가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각서 썼다가 전용해도 되고 전용하겠다고 하다가 원상복구 시켜도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게 원상복구 중에 하나예요. 원상복구라는 것이 집을 다시 다 없애고 농사를 짓게끔 하라는 것도 원상복구지만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라는 것도 원상복구야.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해? 원상복구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어차피 여기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와 지료소송을 낼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뭐를 첨부해 놔면 나는 이 땅을 낙찰을 받을 때 건물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다. 따라서 건물주인은 빨리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나한테 도와주고, 그런 판단이 내 편들어 건물주인 편들어.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각서를 썼습니다. 원상복구 시키겠다. 근데 여기서 원상복구는 어떤 생각하면 건물을 허물기 위해서 원상복구지만 원상복구의 뜻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해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개발행 허가를 다시 살려야 되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뭘 해야 되냐면 가처분 명시부터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제일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 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부터 했냐면은 가처분 말소 소송부터 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핑크빛 받는 것이 우리가 낙찰받는 땅인데 여기 600-5는 빠졌죠. 요거는 같은 이래야 건설 건데 사건 번호가 따라서 별도로 나온 겁니다. 요거 나머지인데 여기 가운데 6번 도로 있죠. 이 도로도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도로를 준공을 받지 못했어요.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를 만든다는 조건 하에 건축 허가를 내줬고 준공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 평택에서 까다롭게 굴어서 건축 준공을 안 해준 거야.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집은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도로 포장은 안 됐어요.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가 된 거예요. 집은 다 지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빈 땅도 있고 여기 보면 도로만 생겼지 포장은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안 났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요거는 이제 요 근래 로드뷰를 보니까 포장이 돼서 이렇게 다 끝이 난 거죠. 제일 먼저 하긴 것이 뭐냐면 가처분서부터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사정 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해갖고 민법에 보면 사정 변경에는 가처분 처분 신청인 것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해가지고 신청 취지 2008년 12월 29일 한 가처분 결정일을 취소한다. 신청 취지입니다. 근데 취지인데 신청 이유 이렇게 놓고 보면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을 득하고 그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 3년 이상이 도한 현재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가처분이나 감유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안 됐을 때는 가처분이나 감유를 당한 사람이 개선 명령을 내는 거고 3년이 지나면 제적 기간에 개선 명령이 내지 않아도 이거를 지워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워달라고 당사자가 아니고 저는 제3자잖아요. 제3자가 낙찰을 받은 거 아니에요.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적 기간에 의해서 가처분을 지워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원인으로 지워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신청했더니 결정했죠. 뭐라고 결정했어? 법원이 2008년 10월 29일에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취소하라고.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 어떤가? 말소 안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강생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선순위 가처분이 있던 건데 선순위 가처분 말소하니까 우리 그렇게 공투에서 했던 전부 다 그냥 진짜 그러님 우리는 그래도 혹시나 해갖고 긴가민가 했는데 가처분 바로 취소되는 걸 보고 바로 이제는 됐습니다 하더니 그럼 같이 가서 이제 개발행 허가부터 살리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아까 건축물 관련이 있었죠.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은 건축 허가 받은 건축설계사무소 있죠. 그 건축설계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 스토리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건축허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도로가 준공이 나지 않아갖고 준공은 못 냈다. 허가는 이렇게 내줬다. 개발행 허가가 취소됐다. 그래서 내가 건축설계사무실 보고 얘기했죠. 그러면 건축설계사 이 개발행 허가할 때
토목 설계 사무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그럼 좀 같이 불러주세요 했더니 전화하니까 금방 오더라고. 금방 와서 이 내용 얘기했더니 잘 알더라고. 아, 개발하는 거 축구 뭐 했습니다. 그러길래 이거 그대로 우리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계약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돈 뭐 그때 300인가 얼마를 주면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해갖고 다시 살려놓고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면서 건물이 준공이 나고 준공이 나는데 준공하기 전에 도로를 내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는 받게끔 해놓고 허가는 살려놓고 공사는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건물 주인을 상대로 너희들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려내놔라. 이렇게 소장을 넣은 겁니다. 준공받지 못한 건물의 두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지려내느라고 소장을 냈죠. 이렇게 소장을 낸 겁니다. 청구 취지 해갖고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근 200만 원의 비율로 어떻게 한다? 내라. 이렇게 175만 원 돈 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항상 지료 청구를 하면은 감정하라고 그런다. 지료 감정하라고 그런다 그랬죠? 지료 감정해라. 그래갖고 지료 감정을 하게끔 됐죠. 측량 감정 신청서 있는데 제가 여기에 소장 내용을 전부 다 읽으려면은 시간이 너무 가다 보니까 제가 대충 하는 거고 여러분은 교재가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되고 소장 내용 읽어보면 되고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서 이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부동산 투자 마술사라고 하는 곳에 이걸 제가 다 올려놔서 전문을 다 올려놨거든. 소장 집어넣은 거 상대편 답변한 거 뭐 이렇게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 유튜브로 보시면 분 그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그렇게 쓴 것이 있고 측량 감정 신청서를 해서 측량 감정을 하고 측량 감정에 의해서 청구 취지 변경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금액에 의해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신청했던 거를 지료 감정 신청을 했고 지료 감정에 의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지료 감정을 해갖고 신청을 했더니 상대편이 이제 답변서를 넣은 거죠. 답변서를 넣고 뭐 이 여기 보니까 집주인의 두 개 아들의 친구가 평택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재로 나섰어요. 정식으로 변호사가 나서지 않고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 하고 조정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한 사람은 이제 뭐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해서 산 거고 또 한 사람은 거기서 살기 싫다고 건물을 팔고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자기가 3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5천만 원인가 얼마를 달라고 했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깎아가지고 2천만 원인가 얼마에 건물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도로 포장을 해서 공사를 만들어 놓고 아까 건물이 준공이 나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팔게끔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선순위 가처분이 있고 건물 매각 제외인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대출을 안 해주는데 이런 것만 또 대출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이 알아봤더니 저기 어디야, 당진 어디에 농협에서 대출해 준다 그래서 6억인가 얼마를 대출을 받았어요. 잘 받는 것 중에서 6억인가 8억인가 얼마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두 필지를 팔고 나니까 대출 받은 거 다 갚은 거야. 그럼 빨리빨리 해서 나머지 팔아야 되는데
회장이 왜 안 파냐 그랬더니 회장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 교수님이 서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 알아서 할게요. 그러는데 내가 뭐 왜 안 파냐 소리를 뭐다 자기네들이 공동 취해갖고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하는 거를 나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지 내가 팔아라 말아라 할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봤더니 우리가 6천 몇백 평을 지금 12 얼마에 샀으니까 100만 원꼴에 샀잖아요. 100만 원꼴에 샀는데 우리가 팔 때쯤 돼갖고 뭐 팔았을 때는 그건 200만 원이 되더니 나중에 한 4, 5년 지나가니까 250만 원대로 갔더라고. 그러니까 그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우리 저기 뭐야 기본 두 필지 팔아가지고 우리 은행 이장 다 갚았는데 뭐 서두를 필요가 있어요. 뭐 느긋하게 팔죠. 아니 느긋하게 팔아가지고 나중에 얼마 팔았냐고 물어봐도 가르쳐주지도 않아.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중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교수님 뭐 했더니 그 가운데 이번에 그 안 팔렸던 거 있죠? 그거 경매로 나오는데 그거는 교수님이 지금 요새 부산에서 강의하신다니까 그쪽 사람들 보고 입찰 들어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아들이 사는지 누군지 다 하는 거야. 그럼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야. 거기 그 엄마가 거기에 살고 있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는 거기서 이사를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돈도 있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이 제가 물어보니까 다시 사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신권으로 나오면은 아마 걔가 신권으로 바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조금 높게 써서 들어가세요. 그럼 그 건물 주인이 할 수 없이 살 거예요. 하고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요 다음 게 그거예요, 보면. 조정조사해서 조정을 했죠, 보면. 여기 18번째가, 이게 보면, 소유자가 이데아건설이죠. 똑같이 나온 건데, 이것도 그 가운데 있는 거 나온 거예요. 이게 갖고 신권으로 들어갔잖아, 이게. 우리가 신권으로 해갖고 3억 6천 8천 나온 거를 걔가 틀림없이 신권으로 들어갈 테니까 조금 높게 주세요 해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3억 2,800을 걔가 3억 3,100에 들고 우리 3억 6,900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갖고 이거 4억 2천인 가지고 팔았어요. 그 대신에 이런 것은 있었지. 뭐냐면 도로를 우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건 아니고 우리 그 창원의 공채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그 교수님에서 그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주인 보고 저한테 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냥 도장 찍어준다고, 도로 도장 찍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지 않으면 그 우리 그 수강생들한테 가서 도로 도장을 또 받아야 되거든. 중공 받으려면은 도로 사용하는 거를. 근데 그냥 교수님이 해서 했다 그러면 보내세요.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 도로 도장 찍어서 중공 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것도 우리가 4억 2천인가 얼마에 팔고 내가 우리가 샀으니까 도로 도장 좀 찍어줘라.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사러 올 때 얘기했지. 아론이가 가서 도로 도장 찍어달라 그러면 찍어줄 거예요. 해가지고 이게 찍어요. 그래서 이 두 건이 이렇게 같이 열리는데 가장 핵심은 내가 이거 갖고 핵심은 뭐냐면은 제척 기간에 의해서 선순위 가압류 가처분 3년이면은 제척 기간에서 말소시킬 수 있다. 소장 집어넣은 것도 우리가 뭐라 하지? 복잡하지 않았죠. 가처분 지났는지 3년이 지났으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불안 소송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지어달라. 하니까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판사님이 그냥 그대로 판결을 내려줘서 지운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제가 제척 기간을 가처분은 몇 년? 가압류 몇 년? 가등기는 몇 년? 가등기는 10년. 가등기 10년. 그럼 제가 이번에 그 우리 먼저 번에 제가 추천한 게 그 제주도에 4분의 1 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4분의 1 지분 나온 거를 어떤 놈이 4분의 1을 낙찰을 받고
4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쳐놓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죠. 그 3년 안 지났죠. 그건 인수해야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나중에 이제 동영상 안 찍을 때 내가 가르쳐 드릴게. 자, 그럼 또 넘어가십시다. 이거는 뭐 복잡하게 한 것도 없고, 우리 낙찰 받았더니 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얘기해갖고, 우리 여기 강의실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와서 가격 협상하고 행복한 거예요. 돈은 주고 받는 거는 부산에서 했는데, 협상하러는 우리 회장이 가르쳐줘가지고, 여기 우리 강의실을 찾아왔을 때니까. 열아홉 번째 물건입니다. 이거는 유치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점유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누구냐면 감정평가사가 가서 경매로 나왔을 때 감정평가했을 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유치권을 우리가 이긴 겁니다. 점유인 누가 해놨죠? 농업법인 주식회사 나이스 나눔 이렇게 돼 있죠. 보증금 5천만 원. 농업회사 주식회사 나이스 나눔 대표이사 김수경이 등록되어 있으나 탐문한 바 약 1년 전부터 휴업 상태로 근무자나 회사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에 감정을 하고 보고서 판단해보는데 보고서 올린 겁니다. 그러던 중에 경매가 들어주는 도중에 이렇게 뭐가 들어왔어요? 유치권자 금진종합개설 유치권 신고, 동양종합건설에서 유치권 신고해서 유치권 신고가 두 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핵심은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자가 점유했느냐. 유치권은 뭐가 유치권이죠? 점유하고 붙을 수 있는 권리죠. 자기 돈을 받을 때까지.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만 매각, 토지만 매각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뭐가 표시돼 있죠? 구축물 포함 이렇게 돼 있죠. 바닥공구리는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2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보면 1억 300까지 떨어져서 1억 1,350만 원에 낙찰받은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컨테이너가 유치권 점유 중이라고 써붙어 있고 거기서 유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로변 옆에 이 땅이 한 40만 원 갖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거래가. 그래서 내놓으면 이게 대로변 2차선 대로변 이렇게 금방 팔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자들이 있다 보니까 유치권 때문에 이태에 못 들어가서 가격이 떨어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감정내에 누가 점유하고 있다 그랬죠? 농업법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보면 이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낙찰을 받고 가서 주인을 만나서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유치권 없으니까 나가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노인네는 유치권이 있다. 그리고 우리 점유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무조건 인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뭐 특수모를 허가를 받아서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3억인가 4억을 받기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게 돈이 져서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네들이 원가 낙찰받은 건 줄 테니까 다시 넘겨달라. 그럼 자기네들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유치권 없다 했더니 왜 유치권이 없냐는 거야.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럼 합시다 해갖고 정식 소송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거는 내가 보면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될 거라고 봐갖고 얘들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하지 않고 형사로 고소를 했어요. 내 땅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해서 형소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치권을 가지고 봤을 때는 가끔 가다가 형사고소를 하면 형사를 불려갔을 때 가짜 유치권자들은 그대로 손을 드는데 얘네들은 진짜 공사를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자기들 공사한 거 계약서 다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형사고소한 것은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이거 유치권도 이기겠다 해갖고 이제 소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3심까지 갔어요. 1심에서 우리가 이겼고 2심에서 이겼고 3심에서도 이겼어요. 근데 이게 오래 걸렸고 한 4년이 걸린 겁니다. 3심까지 가느라고.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다 보니까 원래 처음서부터 소장 낸 것이 다 없어가지고 중간에 소장만 있고 판결문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지 않고 판결문만 봐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경매가 시작이 되면은 제일 먼저 판사님이 압류부터 해줘. 압류했을 때는 유치권이 없었고 압류한 뒤에 유치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유치권은 그러니까 점유는 못한다. 공사를 한 거는 맞지만은 점유할 권리는 없다. 그건 낸 줄 알고. 왜?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현장에 대해서는 경매로 집어넣을 때 판사님이 압류했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와서 점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보면. 그렇게 해서 보면 점유를 해서 이게 땅은 구축물이 우리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구축물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는 구축물 허가를 받은 허가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건축 허가는 넘어오는데 농지 전용 허가는 안 넘어오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는 우리 이름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물이 우리 거다 보니까 지조는 우리 땅이다 보니까 우리 건데 지조를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판결은 뭐냐면은 유치권으로 땅 전부 다를 점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축물에 대한 지조가 아니라 점유를 해놓고 우리가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에 대한 지조는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여기 가운데 땅이고 여기에 772 이렇게 국어가 있는데 국어도 국유지 땅이기 때문에 이 땅하고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떤 보면 도로가 도로 있고 여기 보면 맹지인데 맹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유지로 들려 써 있는 거기 때문에 국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이죠. 유치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갔을 때는 유치권 점유 중이라고 크게 써붙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 2차선 대로변 옆에 이렇게 바닥공구리만 쳐놓은 겁니다. 이 사건 토지에 관정 설치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으므로 피고의 유치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그 소장이나 이런 내용이 없어졌더라고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찾지를 못하겠어도 이건 보면 말고 그냥 판결문만 보게끔 되면 판결문 보면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판결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자, 이거 유치권 주장에서 판결 이렇게 났죠? 판결했는데 이게 뭐라고 났죠? 주문, 지상 컨테이너 2동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해라. 연 38만 8,41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유치권 없으니까 나가고 땅을 점유하고 사용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비용을 줘라. 소송 비용도 90%는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여기서 보면은 청구 취지가 있고 이유 이렇게 쓰죠.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은 아, 유치권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판결이 이렇게 났구나.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들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임 등기가 결렬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유치권으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유치권자가 없었다 하는 것이 우리 이유다 주장인 겁니다. 피고들에게 상사유치권 및 민사유치권이 성립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득이 없다. 피고들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농업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농업법인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사하는 애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에 걔네들이 있었으면은 누구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했으면 유치권 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하는 애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걔네들이 나이스 무슨 농업법인은 무슨 특별 자금을 받으려고 그쪽으로 옮겨놓고 자금 신청을 한 거야.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하는 애들 컨테이너 놓고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공사하던 애들이 철수가 없었던 사이에 감정평가사가 온 거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서류를 조사해보니까 특수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농업법인회사가 있는 걸로만 신청이 되고 유치권자는 없는 걸로 인정이 된 거야.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뭐 이런 건 전부 다 종합건설회단이 갖고 있었다는 거를 주장했는데 그게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 없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 거다.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피고들은 당시 법원 조사관에 의한 피고들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들이 위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일인 2016년 11월 18일 이전 컨테이너 플랜카드를 게시한 등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외적인 표시를 하였다거나 자신들 이외의 타인의 출입을 제해놨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 겁니다. 이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판결문 이유를 정확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유치권이 이럴 때는 인정이 안 되구나 하는데, 유치권은 제가 유치권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내가 항상 검토하는 것이 뭐냐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갔었을 때 유치권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유치권 신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봤을 때는 점유자가 없고 연락할 수가 없음. 아까는 누가 서류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별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그 농업법인이 있는 걸로 했지만 바닥 공구리만 쳐놓은 곳에 무슨 농업법인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거기다 옮겨놓은 거야. 여기에 본사가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농업법인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면 공사하는 사람도 없고 유치권자도 없다고 해서 아무도 연락할 사람이 없다 할 때는 똑같이 마찬가지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었다 그럴 때는 일단은 점유는 인정이 되는데 유치권이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볼 때 그 부동산에 그 가치에 관해서 올려놓은 거, 예를 들어서 지붕이 새는 걸 고쳤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유치권이 인정이 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개념으로 문을 바꿨다, 뭐를 하나 더 달아놨다, 안 고쳐도 되는데 자기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고친 거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점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점유를 했을 때는 내용이 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전에 포항에서 제가 강의할 건데 상가가 경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상가가 경매가 나오는데 우리 수강생 한 명이 그 상가를 내가 꼭 경매로 낙찰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그럼 법원에 가서, 경매에 가서 네가 유치권자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유치권 신청서 준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유치권 신청하면 받아준다. 그렇게 해서 경매계에 유치권 신고 있으면 뛰어나라. 그렇게 해놓고 그냥 그때쯤 되면 단독일 거다 많이.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냥 들어가서 받아라 하고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여러분도 법원에 가서 아무 관계도 없죠.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누구 하지 않고 유치권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유치권 신고서 주면 유치권 신고라고 쓰면 그냥 받아줘요.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 얘기지. 그 법에 있는 직권관들이 증명서 내라, 무슨 공사 어떻게 내, 이거 없어요. 신고하면 받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신고 자체는 쉽다는 거예요. 신고가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지 신고를 받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수한 물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은 이 특수경매를 오래 했어도 권리분석에서는 잘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동네 이런 거를 입찰에 들어가면 동네에서 이장이나 누구한테 거주하는 사람이면 뭔가 알아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강씨들이 5명이 가지고 있죠. 5분의 1 지분이 낙찰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제 경매가 300만 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소멸 기준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 경매로 해서 여기 300만 원이니까 나는 이것이 2,600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300만 원 갖고 이건 날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이건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1등을 하면 취하 동의서만 찍어주면서 받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이 가서 또 엄청나게 질렀더라. 아이씨, 감정가가 2,600 떨어지니까 무슨 3,100까지 지를 건 또 뭐 있어. 3,100까지 지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복 형제간이더만 소송을 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복 형제끼리 또 갚아갖고 취해갖고 자기들끼리 나누기 싫으니까 이거 잘 됐다. 감정가 2천 얼마인데 뭐 3천 얼마 됐으니까 그냥 취한시키고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나는 빼야 되겠다고 해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잔금을 내야 되고 119%의 낙찰받은 건 처음이야, 나. 우리는 내가 이제 우리 그 공투생들이 가면 다 설명만 해주고 대표로 가라고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쓸까? 그러면 이건 취해야 될 거니까 좀 높게 써도 돼. 한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지를 줄 몰랐지, 내가. 내가 좀 높게 써도 돼. 한 얘기는 감정가 가까이 가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까지 지르려는 뜻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공유물에 대해서 5분의 1 지분은 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서류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료를 내라. 그때 지료 감정을 하라 그래갖고 지료 감정을 또 했더니 3만 몇천이 나와갖고 1년 동안 다 해봤더니 30몇만 원이 나왔더라고. 자꾸 상대편에서 법무사를 사가지고 그냥 지료를 냈는데 그 지료를 공탁시키고 뭐 하니까 지료 받고 끝냅시다. 그런데 지료를 받았는데 38만 원인가 지료가 나와갖고 38만 원을 이제 주고 우리가 소장을 취하게 됐는데 얘가 또 잘못해갖고 380만 원 보냈더라고. 내가 또 부산에 갔더니 우리 수강생이 교수님 돈이 들어왔는데 38만 원이 들어왔는데 380만 원이 들어왔고요. 돌려달라고 난리예요. 그러길래 내가 당연히 돌려줘야지. 돌려주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이제 2차로 다 팔아서 나누자. 내가 이게 서두르지 않은 것은 평택에는 각 땅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니까 서두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 팔아서 나누자 했더니 2명은 나와서 배달하는 형제 2명은 나와서 오케이. 근데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애들은 나오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송달을 했더니 송달을 안 받는 거야. 살고 있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살고 있지 않은 배달하는 형제들은 나와서 다 팔아서 나누자는 게 오케이 하고 살고 있는 형제 쪽으로 송달을 안 하는 거야. 할 수 없이 공시송달을 했고 또 송달을 안 받는다고 또 진행도 안 시켰고 내가 법무사 시켜서 왜 진행 안 되냐 뭐 해갖고 또 해갖고 진행을 빨리 시켜달라고 해갖고 또 진행을 시켰고 시켜뒀는데 송달이 안 돼서 또 공시송달을 해갖고 공시송달을 해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 공시송달 판결문 해갖고 이제 저기 아마 한 다음 주쯤 되면 판결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다 팔아서 경매를 집어넣자 그러면 아마 내년 봄쯤 돼야지 봄이나 가을 여름에 돼야지 경매가 진행되면서
낙찰을 받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내용이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 집이 상당히 그러니까 깔끔해서 집이 질만 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봤더니 로드뷰를 봤더니 이 벽이 태풍에 다 날아가서 떨어졌더라고, 이만큼이. 그런데도 이게 경매가 진행되니까 안 고치고 그대로 써갖고 아주 집이 개판으로 되고 가고 있더만, 지금. 그래도 평택이라는 곳은 땅값이 올라가는데 이게 협상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높게 받아갖고 얼마에 팔겠냐 해서 내가 5천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5천만 원 주고는 못 사겠다고 해갖고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이 사실은. 이게 내가 우리 수강생이 예를 들어서 한 2,500만 샀어도 내가 한 3,500을 달라고 하면 될 텐데 3천 얼마까지 질러놓고 여기까지 지내다 보니까 나도 이걸 협상하기가 싫다 보니까 아유 5천만 원 줘, 5천만 원 주면 할게 그랬더니 아유 5천만 원 주고 못 사겠어요. 그럼 그냥 그럼 끝까지 갑시다 했더니 그럼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오게끔 된 이 내용이 그렇게 된 내용인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달에는 저 아까 그 교재에 드린 거 있죠, 그거. 예. 그 부동산 소송이다 완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끔 되고 그 다음 달에 저거 2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연휴를 맞이를 해갖고 해외 여행을 갔다 오다 보니까 이 10월 10일 날 내가 돌아와요. 2일 날 출발해서 10일 날 돌아오기 때문에 10월 첫 번째 화요일 날이 아니라 수요일 날 부동산 소송 완이다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 두 번째서부터는 17, 24, 30일 이렇게 강의를 그대로 할 겁니다. 그대로 강의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추석은 잘 쉬시고 그 10월 11일 날 부동산 소송 완이다 가지고 정규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10월 11일 수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 화요일 날은 안 하고 첫째 부 10월 3일은 개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쉬고 그렇지 않아도 4번씩인데 17, 24, 30일 하면 되는데 11, 17, 24, 30일 이렇게 해서 4번에 의해서 강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우리 경매의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내용은 알고 소장 내용을 자세히 보고 상대편 답변을 자세히 보게끔 되면 아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안녕히 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